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그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다시 시작합니다. 시즌 1, 2에서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흥행을 위해서 제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제가 또 이번에도 맡았고요. 또 정무적 판단이 아니어도 사실적으로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진짜 나왔다 시즌3 같이 이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출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입니다. 자, 당 대변인으로 맹활약해주고 계시는 금태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즌 1, 2를 아주 성황리에 마친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당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아는 모든 비밀을 여기서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예.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예. 그렇죠? 더 좋은 얘기 우리 꼭 다른 장소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좀 많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맹활약해 주셨던, 사실 지금 보면 그때 19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최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여당에서 의혹제기다 뭐 근거 없는 이랬었는데, 자, 최민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민희입니다. 저는 낙선 국회의원인데요. 그때 이완구 총리가 저에게 문고리 3인방이 너 노리니까 그만하라고 세 번째 얘기할 땐 들었어야 됐을까요? 예, 근데도 계속 폭로를 그 몰래카메라부터, 예, 그리고 침대 3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가에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살림살이 일체를 계속 폭로하다가 제가 킬러 공천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낙선하셨는데 이번에 그 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팟캐스트부터. 부분.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출연을. 그러게 저 왜 출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촛불.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죠 또. 본인 이름 걸고. 민정당. 비밀이에요. 거기 성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저 고점 찍었을 때 15위 찍었는데. 야, 15위. 오. 그럼 이 팟캐스트 목표는 한 5위권. 어때요? 저야 1위죠. 오늘 추 대표님 1위? 나온 이 방송은 그냥 처음에 슉 1위 찍는 거. 요즘 1위 찍으려면요. 300만 다운로드 나와야 됩니다. 갑자기 말이 없으셨어. 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저하고 세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7시 반 EJ 안가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공개방송인데 오늘은 많은 분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어제 갑자기 이제 이게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이 없어서 많은 분들 못 오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치워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 또 다다음 주 수요일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7시 반에 공개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녹음을 해서 목요일에 업로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분,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또 나오셨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뭐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세요. 끝이에요. 저희 금태섭 의원을 실무로 오늘 처음 보는데, 야, 사람 마음 참 간사하다 싶은 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의 비선실세였을 때는 자기 생긴 것도 밉더라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너무 훈남이야. 이제 원래 훨씬 더 잘생겼는데 오늘 많이 감춘 겁니다. 네. 그래서 입장 따라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도 달라 보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 김갑수 씨는 뭐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늘 그런 생각이에요. 늘 그런 생각입니까? 예. 이 방송에 출연도 그런 겁니까? 이거야 뭐 그냥 그 정도. 아니, 흥행이 어쨌든 첫 방인데 흥행이 되면 그것도 일조하는 거죠. 그렇죠. 몸 바쳐서. 근데 몸 바쳐서.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고 안 맞고 좀 하나 맞은 거 있죠. 그 이동영 씨 기억나나 몰라. 네. 새누리당 당대표로 이정현이 딱 되는 날 우리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죠. 예. 네, 만세. 너무 잘 됐다고 그랬죠. 예. 제대로 됐죠. 예. 앞으로도 그분이 계속 새누리당을 이끌어주셨으면 계속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그 유영아 변호사는 계속 변호를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엑스맨 같기도 하고 말도 그러는데.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사실 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를 잊게 하신 분입니다. 7개월 동안 중단됐었는데 이분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대표죠. 그 진짜 대표지. 네. 요즘 그 시대 화두가 네.
촛불 정신이에요. 아까 이동영 작가께서 싫어하는 분도 있겠다라고 좀 잘난 척을 하셨는데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때입니다. 네. 오, 대표님. 준비한 오. 멘트 같기도 하고. 네. 자기를 태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첫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막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영역을 지금 침범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배 대표님을 전 EJ에서 먼저 대표되기 전에 후보 때 네, 이제 도와주려고. 예.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뻣뻣하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90도로 숙였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사실은 우리 대표 비서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필요 없다. 난 모든 얘기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예. 다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님 원래 분위기가 인상이 그래요. 네. 뒤에 뭐 꾸물꾸물 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전혀 네, 없죠. 네, 네. 그참 미덕이에요. 네. 그런데- 아유, 어떻게 관상도 잘 보시고. 저기 궁금한 게 네. 그 팟캐스트를 빨리 부활시켜야 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우선 그 당이 좀 역동적일 때 항상 승리했거든요. 자빠지고 실수도 하고 또 그랬을 때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용심도 생기는 건데 당이 그냥 고인물처럼 그냥 가만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설사 실수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할 건 말하고 지를 건 지르고 네. 그렇게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이 진정한 이 시대의 더불어민주당 모습이다. 그 소통 도구로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그 팟캐스트가 필요하고요. 또 진짜 진행자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대표님 상상 이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뭐 제안하고 싶은 많은 분들 또 네. 불만 있으면 터뜨리고 싶은 분들이 네.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팟캐스트 게시판 와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팟캐스트가 다시 이제 쓰기가 시작하니까 여기에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뭐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 댓글 우리 금위원도 마찬가지고 예. 읽으시면서 소통하면 비판해 주신 분이 고맙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는 네네네. 거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뭐 김광수 평론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지만 그 대표님 아드님께서 김 평론가님 아주 팬이라고. 네, 지나가다가 그 올림픽 공원에서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요? 이분 사모님이랑 같이 잘 안 다니시는데. 아니, 딴 근데. 여자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과 함께 계셨는데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자기 그냥 집에 왔는데. 사인을 못 받고. 네, 나중에 뵈면 꼭 받아주세요 해서 오늘 사인 받았습니다. 아까 소원을 이뤘어요. 네. 근데 제가 추 대표님 아드님 성향은 모르겠는데 가령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렇다면 훌륭한 국회의원도 많고 활동가도 많아요. 유시민도 있고 진중권도 있잖아요. 아마 다른 맥락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맥락? 그 추미애 대표가 절 모르실 텐데 네. 저는 그 이 팟캐스트 다른데 뭐 불금쇼 같은 데 가서 예컨대 변태 성역, 혼외 관계 이런 거 얘기 잘합니다. 그걸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취향일 수도 있다. 그거 하죠,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음악적 활동을 평생을 했어요. 음악을 좋아할 수도 혹시 있겠네요. 그쪽의 취향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정치적 동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 녀석이 문을 닫고 지냅니다. 평소에. 네. 네. 변태 쪽이 그런. 자, 아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금태섭 의원님도 SNS에 재미난 글을 올려가지고 그 호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예. 아드님이 전경으로 근무한다면서요? 의경으로 있습니다. 의경으로? 지금 방패잡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배잡이. 뭐 코너링이라도 잘하면 어떻게 해볼 텐데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그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안 다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SNS에 어떤 글을 올렸길래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토요일 집회에 가면 끝나는 시간쯤에 이 동십자가 그러니까 내자동 반대쪽으로 청와대 가는 길을 가보거든요. 그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때 언니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방패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데 헬멧 쓰고 있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못 알아볼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를 멀리서 보면 손을 어떻게든지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툭툭 치겠다. 그래서 마음이 찡했는데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외출을 나왔길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빠랑 나랑 지금 그렇게 얼굴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의경 새끼를 봤냐 막 이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삽시다.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예. 제대 날은 어떻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아유, 아직 한참 남았죠. 한참? 7월에 갔습니다. 예. 제가 그 당에서 공천 받던 날, 걔가 이제 의경 추첨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니까 뭐 가문의 영광이다. 아버지는 공천 받고 자기는 군대 간다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 좋은 대로 좀 빼라고 어떻게 전화. 아니 뭐 우병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쯤에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광고를 없고요. 오프닝송 하나 준비해서 듣고 갑시다. 행복하게 더더더 건강하게 더더더 편안하게 더더더 모두 함께 더불어 네. 자, 오늘 그 어렵사리 우리 저 김갑수 평론가 모셨으니까 그 김 평론가님은 사실은 뭐 팟캐스트를 워낙 많이 들으시고 또 출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팟캐스트가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 저는 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었거든요. 지난 총선 패배는 팟캐스트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일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 대 팟캐스트가 싸워서 지난 총선 때 팟캐스트가 이겼다 뭐 이런 판정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한정된 세계에 그 매니악한 그 컬트적인 세계라고 여겼다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팟캐스트에 참여한 사람들로만으로도 선거 지형을 바꿀 수 있구나.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16년 후반부 박근혜 탄핵 국면이라는 거는 좀 몰상식한 대통령을 하나 몰아내는 수준이 아닌 전면적인 시대 교체 욕구에 직면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했더니 말이 열린 거예요. 팟캐스트라는 통로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담론에 살이 붙고 또 살이 붙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팟캐스트 식상하다고 그래요. 나오는 사람 계속 또 나오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4개를 해요. 이게 과정적인 문제예요. 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를 열심히 들어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이트인데 그때 그 변희재가 또 열혈 노빠였어요. 그렇죠. 별거 그렇죠. 모르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 예. 근데 하루에 100만이 되들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을 제가 밤새워 읽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정말 탄복과 감탄의 연속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세상에 일배만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기회가 왔는데 이 팟캐스트라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 세상, 그것은 우리 80년대에는 뭐였냐면 그 운동권 서적에 있는 그림대로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게 자기를 헌신한다, 복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맨 땅에 뭘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아마도 팟캐스트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제부터 다시 어떻게 건설되어야 할지에 기초적인 토론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형태로 일어날 테니까 제가 또 연설을 하고 있네. 네, 짧게 이게 해주세요. 지병이야, 네. 지병. 그러니까 네. 팟캐스트 참여자가 다변화되는 게 현재 이 과정이지만 뭐 별로 그건 문제 삼지 말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이래요.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한 300에서 500만까지 참여하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지난번 DJ 주진우 편이 지금 500만을 넘었거든, 다운로드가. 그런 그러면 거죠. 그 500만들이 듣고 느낀 바를 주위에 전파해서 말하면 거의 전국민 대상이라고 그렇죠. 봐도 될 만한 규모가 이제 된 거죠. 이제 다운로드 500만이면 500만이 다운받은 건가요? 사람 수로 따지면 제가 5번쯤 받은 것 같아요. 아, 중복은 체크가 안 됩니다. 다른 컴퓨터로. 네, 이렇게 더 자꾸 이렇게 많이 듣게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으니까 그건 다 나오거든요. 중국, 네. 뭐 일본 몇 명 더 듣는 거 다 나오니까. 근데 뭐 팟캐스트가 지금은 활성화됐지만 이것 말고 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팟캐스트는 또 자연히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이걸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네, 추 대표가 이걸 빨리 해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 대표께서는 사실 후보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이루겠다 내가 네. 대표가 되면 네. 그렇게 강조하셨고 아마 팟캐스트가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네. 그 사실은 대선이 내년 12월에 있을 걸 예측하고 이제 서서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달라졌어. 모르는 네. 상황인데 네. 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의 준비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옆에 예. 네, 최민희 의원님이
추진력 그러면 우리 당에서 제일 갑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그냥 실무를 다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부위원장, 위원장은 유영민 위원장. 네. 두 분하고 소통은 잘 되겠죠. 그게 문제야. 소통 잘 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팟캐스트 말고 또 다른 어떤 온오프 네트워크 어떻게 됩니까? 뭐 SNS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 먼저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앱을 만들어서 앱에 모여서 놀자. 그래서 지금 앱 개발이 지금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온라인 입당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만남의 광장, 대화의 광장이 열어지고 나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저희 당에 들어와 주십사고 추 대표님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좀 아쉬운데 제가 아주 옛날부터 그 집회에 언제나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머릿수 하나 보태로 군중 속에 항상 있는 스타일인데 이번 촛불 집회 이제 4차까지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있을 텐데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일 게 딱 체감으로 와요. 굉장히 한동안 이어질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주 행복하고 그런데 야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집회 같은데 절대로 나오지 않을 사람들. 한 번도 그렇습니다. 나왔을 리가 없은 사람들. 심지어 제 여동생도 나왔는데 이게 뭐 홍해가 갈라진 현상이에요. 뭐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애들, 학생들이 나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네들 외치는 게. 야, 이럴 때 뭔가 정기적인 팟캐스트가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해둔 애들 모여서 막 후일단 말이에요. 막 신나게 얘기하고 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100만이 나온 100만이 다 지금 팟캐스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통로가 되면 그러니까 이 촛불 시위를 나와서 세상이 뭔지를 느끼고 일원이 됐던 그 충족감, 자부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제2의 그 자유발언 무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팟캐스트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해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민희 만든다고 하는 그 더민주 앱. 사실 그 앱을 만들면 이 팟캐스트도 거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쌍방형 소통형 그렇죠? 앱을 네. 지금 만들고 그 있습니다. 대구소녀. 네. 또 그 편의점입니까? 1+1이에요. 콜라 주니까 그 젊은 청년. 네. 나 고졸이 했던 그 친구 한 서너도 와서 배틀 한번 해보자고. 네, 네. 얼마나 좋습니다. 끝내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디지털 소통 위원장께서 오셨네요. 유영민 위원장이.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오프닝, 이거 지금까지 그냥 오프닝이었고, 시국 이야기를 이제 좀, 시국이단 만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국민들께서 연일, 주말뿐만이 아니고 지금 평일에도 계속 나오고 계시죠. 나오고 해서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100만, 뭐, 60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만, 또 100만. 이번 토요일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300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장에 촛불 드는 그 현장에 대표님도 이제 항상 가시고 계시죠? 네. 많은 시민들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미안하죠. 첫 번째는 우선 이 땅의 민주주의 위기일 때마다 제일 먼저 걱정했던 분들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었어요.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국민이 광장에 생업을 접고 나와야 되고 거기 한 사람 혹시 이거 힘 딸리면은 큰일 나는데 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힘 보태려고 나왔다는 것. 그게 참 미안한 일이다. 네. 근데 추 대표님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말고요. 네. 왜냐하면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운동이 되는 곳이고 무엇보다 시위 현장은 다 여자 사귀는 데입니다.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하면서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들 중에 결혼한 팀이 3팀이나 계세요. 아 그래요? 서로 몰랐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합석하잖아요. 네. 그 합석에서 한 2시간 동안 눈이 맞았다. 눈이 맞는 얘기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한 3커플 돼요. 네, 우리가 셋 다 여기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장에서 만난 여친 남친들이 서로 제일 근사한 거예요. 뭔가 뜻을 같이 한 거, 큰 틀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목매어 박근혜 퇴진도 외치고 하야송도 부르고 공연도 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계속 동선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생겨 저절로.
그러면 다음에 약속도 하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나오기로 하고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멋진 건데요. 그 시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연애나 변태 얘기가 좀 빠지시나요? 자, 금태섭 의원님께 이제 전문가시니까 또 당에 또 뭐 특검 뭐 무슨 뭐 맡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검사 워낙 많이 시켜주셔서 예.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 본인이 임명한 또 예. 믿지 않겠다. 공정성이 뭐 훼손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특검 수사는 받을까?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전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번에 검찰 수사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의 이제 평가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0점이고 검찰 수사는 50점이다. 제가 옆에서 보는데 진짜 혀를 깨물고 싶은 게 사실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검찰이. 예. 그동안 빵점 이하였는데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정말 있는 거를 가지고 또 이제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해낸 게 현재 수사 결과인데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니 특검 수사를 만약에 받으려고 한다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무 잘못도 없고 지금까지 너무 훌륭하게 해오셨다고 얘기를 해야만 나가겠다는 건지 정말 뭐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검찰에서 어떻게 강제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사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검찰도 할 만큼 했고 사실 뭐 이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지만 이걸 어떻게 안 나가냐.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쓰기 전에 예. 변명할 수 있는 찬스를 준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들어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생각하기는 싫고 정말 요즘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다. 하기 싫다. 그렇겠지만 강제 수사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요. 예.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되게 이상했던 게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규정하고 네. 나니까 검찰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검찰하고 짰다는 거잖아요. 봐주기로. 그런데 약속대로 안 봐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정치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공약을 어기는 사람들은 정치인 중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과하면서 한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도 있었나요? 아, 날카롭네요. 지금 보면 그 사과도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검찰 공소장 보면 다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네. 사과도. 네. 그렇게 된 건데 어때 금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인데 우리 대표님 또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박 대통령하고 다 공모로 엮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재판 받을 때 증인으로 대통령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본인이 정말 이 재판에 판사라면 증인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상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소추 특권이에요. 그러면 금태섭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제약은 없어요. 강제 수사도 가능한 네. 것이고 당연히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공범 피의자로서 기소되지 않은 입장에서 증인으로서도 소환이 가능한 거고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인도 가능한 거고 한 가능한 거죠. 거. 네. 네, 구인이라는 건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서 잡아오는 겁니다. 예. 예. 그걸 강제로. 거부하면 대통령 거부할 것 같은데. 아니 강제 뭐 구인할 수 있어요? 그 구인이라는 건 강제로 하는 강제로. 겁니다. 거기에 예. 대한 특권은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없습니다. 네. 예. 안 나오면 또 물론 뭐 그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정말 한데. 사상 최초가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네. 뭐 이게 전례가 없으니까. 아니 사실 국가기관인데 검찰이 거기서 나오려는데 안 나가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들고 대개 경찰관이 가거든요. 네. 경찰관이 청와대 정문에 갔는데 거기서 막으면서 나는 못 나오겠다 그러면 정말 이 나라 꼴이 웃겨지는 거죠 진짜. 예. 자, 그리고 결국은 뭐 스스로는 안 내려오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역공도 펼쳐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검사 출신을 보기 어떻습니까? 물론 탄핵 사유에 지금 해당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참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다 지금 다 모든 국민이 아시고 계시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선출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지금이라도 좀
그 뭐 최후의 뭐 책임감 같은 게 있으면 자진해서 퇴진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니까. 예. 저 탄핵을 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여 명이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 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헌재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평론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야 뭐 이제 여론 따라갈 텐데 그렇게 대통령 때도 이제 탄핵 그 기각시키라고 막 시위 무지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탄핵 이제 통과시키라고 또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제 생각은 탄핵이 돼도 좋고 또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고. 네. 다시 말해서 야권에게 절대로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왜 탄핵 이것도 통과 못 시켰어 하고 비난의 화살이 몰아칠까? 그렇지 않을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임기 채우고. 그렇죠. 근데 네. 뭐 그래서 특검 결과를 다 보면 뭐 180일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 결과를 안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사실 들으러 왔지만 조금만 여기는 의견이 하세요. 있어서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려움을 벗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소한 거 얘기합시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방송에서 언급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신문에서 대통령자 안 붙여서 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뒷골목 형씨들이 얘기할 때 최 이렇게 할 때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고 그랬어요. 이명박 때도 뭐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언급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시었다. 네. 완전히 이 평양 북한 조선 이 노동당 방송처럼 우리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자꾸 상징 조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숲속에서 동물들이 조류들이 자기 이제 싸움이 붙게 되면 깃털을 확 이렇게 키웁니다. 깃털을 확 키워서 등치를 크게 보여갖고 전 사회가 이 박근혜식 트릭에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뭐가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그 레이저라고 표현해. 그냥 제가 보기엔 맹한 눈초리인데 레이저라고 그래서 뭐 무서워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뒤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콘크리트 30%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백업이 된다 하니까 더 우리에겐 두려움과 공포.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왔던 심리적 공포가 이 박근혜의 냉정함과 뭐 막무가내 이런 것 속에 통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에 안 나간다. 이 막무가내. 그것도 그 연장이고 앞으로 이어질 탄핵 과정에 대해서도 그 이어지는 거 연장일 텐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 대통령직이 유지되려면 지지와 사랑,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법적 권한과 또 권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다 깨졌거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예. 대세라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직무 행태, 박근혜라는 개인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뭐 사리 판단 능력, 인간관계 뭐 어떻게든지 다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이 바뀌기에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탄핵이 돼도 되는 대로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급변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뭐 어쩌고 저쪽에 전절 정비하는 과정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에 무엇이 있을 것이고 이 거대한 낙관주의가 이 진보 사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김 선생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만 꼭 물러나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렇지. 그 박근혜를 위시한 새누리당의 모든 나쁜 부정부패 적폐들을 이참에 다 그냥 좀 팔을 바꿔버리자 이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최민희 의원은 더민주의 브레인으로서 브레인이요. 제가 명명했어요. 그 빨리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탄핵을 가야 된다. 네, 저는 더민주가 그렇게, 네. 아니면 뭐 천천히 가야 된다 이게 양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네. 좋다. 근데 그 빨리의 기준이 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 3분의 1을 빨리 채워서 아예 발의부터 의결 정족수로 하자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건 이제 추 대표님께서는 아니 저야 평양조선 방송으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좋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키맨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키우먼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 이 순간엔 대권 후보들보다 사실 제1야당 대표가 키맨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그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냥 지금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 미안해요. 아니, 물어보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민주의 공식 입장일 수도 있고 탄핵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주말 촛불 집회를 보고 판단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된다. 먼저 퇴진에 방점이 가 있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때는 역시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결단은 대통령 끌어내려라 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의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퇴진 다음 단계가 탄핵인데 26일까지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게 바로 26일까지는 네, 국민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탄핵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우리가 아까 말씀을 김갑수 선생님께서 잘 주셨는데요. 우리가 허무주의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정치권이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하면은 그 정치권 자체가 지금은 총선민이라고 한 결과가 야당이 단일 대우가 아니고 3당이고 예. 또 그 3당에 제각각 대선 주자들이 계시는 거고요. 또 여전히 힘 있는 언론은 여론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 3당 내부에 대해서 서로 갈등 구조로 이간을 붙인다든가 또 대선 주자 간에 서로 너무 그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마치 나쁜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국민 사이에 허무주의로 간극을 벌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민심을 바라보고 검찰도 50점은 해냈는데 앞으로 나머지 50점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도 역시 우리 주권자인 민심을 그러니까 그 주권을 실행하는 기관이 헌법기관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인데 그 개개의 재판관들도 역시 정치적 입장을 무엇을 기준 삼느냐 국민의 민심과 여론일 겁니다. 그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때는 헌법재판관들도 들었던 칼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허무주의에 그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 번 든 촛불은 이번에는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수사 총책임자가 이영렬이죠. 네. 뜬금없이 전화하면 뭐라 그럴까?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래요? 그러세요. 걔는 공부만 하고 축구만 하는 애여서 별로 전혀 안 친했어요.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영렬 이제 특별수사본부단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때 그 백남기 농민 사건 때 제가 국감을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부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에는 경찰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니 뭐 불법 시위라 그러면 또 그건 그 하나의 의견인데 도대체 시민이 시위하다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했는데 300일이 넘도록 당신들이 이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안 내려주고 있으니 어떻게 유족한테 하자고 하냐. 도대체 왜 못 내렸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옛날에 저는 같이 근무도 했었는데 처음 법리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해서 아니 법리 검토가 무슨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1년을 하냐. 그리고 이 사건은 각도별로 동영상이 찍혀 있는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지금 국무위원이건 수사하는 사람들이건 헌법재판관들이건 좀 그런 의식을 일깨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정신 좀 차리고 좀 더 잘.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라는 덩어리를 보면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일베거든. 지금의 청와대는 김한수라는 사람을 토대로 일베적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력한 보신주자들 상황 따라 그냥 언제나 정권 바뀌면 정반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진보에 대한 신념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나
꽁꽁 숨기고 있는 의외에 많은 사람들. 네. 그거는 보수 매체에 가도 만나고 이렇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근데 그런 덩어리들이 뭐 청와대도 구성하고 또 보수 언론도 구성하고 행정부도 구성하는데 이런 사람 그 꽁꽁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아마 지금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금태섭 의원께서 이제 검찰의 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검찰도 상당히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가변적이죠.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여서 검찰은 원래 나쁜 놈이야. 청와대랑 짜고 노는 고스톱이야. 이러지 말고 검찰의 행동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네, 요구하고 네, 하는 것으로. 근데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망에 더 열심히 해서 다 파헤쳐 주세요. 이런 게 막 올라온대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이번에 그 정유라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 예. KD 코퍼레이션 그게 그 원래 검찰의 수사 계획서에 들어있던 게 아니래요. 그 새끼 검사가 어디선가 그걸 들고 와서 넣어달라고 한 거래요. 되게 고무적이죠. 여성 검사 아닌가요? 네, 그런 그분이 걸로. 계속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얻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KD 코퍼레이션 문제가 사실이라면 뭐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도 평검사들이 뇌물죄를 적용하자고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주장을 평소처럼 이렇게 위에서 누르려고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명을 서로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충분히 글로 조금만 저희가 조금씩 촉구를 하고 유도를 하면 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운이 분명히 있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통신망에도 그런 게 올라오고. 왜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 이제 그냥 감추었던 얘기 하나 하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고소당해갖고 아주 이제 고생을 했는데 네. 그 양반이 입장 난처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담당 검사가 밤늦게 맨날 전화를 해. 예. 그리고 다짜고짜 아무 설명 없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어떤 얘기를 해.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가 지금 이재정 의원이었어요. 아, 민변에. 예, 예. 그 이재정 의원한테 내가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그거 다 이렇게 회유해서 나쁜 짓 할지 모른다고. 근데 이 전화 목소리는 안 그래.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검사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말한 게 결국 나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 이재정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 잘못 얘기했네요. 이 변호사는 이제 수임료를 많이 안 주신 모양이에요. 좀 그땐 앞뒤를 알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검사의 신상을 좀 알았어요. 예.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판사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운동 꽤나 했던 사람이더만요. 근데요, 저는 부처에 있어요. 예, 요즘 그 검찰을 비판하는 것 중에 검찰이 조직보위 논리 때문에 대통령을 버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직보위 논리라도 좋아요. 네네. 대통령 버리고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직보위 논리가 목표만 어때요? 그래서 정권 교체해서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그 탄핵 얘기하다가 또 갑수형이 쓱 다른 데로 끌고 가갖고 그랬나? 쭉 한 10분 동안 다른 얘기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 이번 주말 촛불 집회까지 좀 사태를 좀 보다가 그때까지도 박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탄핵을 발의하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제 저희 의총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탄핵 추진 당론으로 정하면서 그 기구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탄핵 추진 실무 준비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지도부에서 이제 민심이랑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부한테 여쭤봤는데 왜 쑥 끼어들었어요? 아니, 대변인 총알바지라서. 아니 보니까 심리 대변인.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출세하겠어요. 우리 지내요. 어머니가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추 대표님. 금태섭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 대변인. 그 평을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네. 광주 비엔날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대통령이 이 유명 연예인 3명을 대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누구를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네. 현빈인가? 현빈이죠. 현빈하고 네, 네. 조인성하고 네. 송중기인가? 송중기. 네. 네, 현빈으로 하겠습니다. 호호호 하셨대잖아요. 그런데 그 비엔날레에 홍보대사가 현빈이어서 왔다고요. 금 대변인이 현빈은 앞에 앉고 앞줄에 앉고 금 대변인 뒷줄에 앉았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어땠어요? 제가 현빈보다 더 잘생겼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이었군요. 공항에 가서 아니 제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아니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 잘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현빈하고 정우성하고 금태섭 중에 누구를 하겠습니까? 답은 알겠는데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인물을 돋보여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을 상당히 디스하는 거죠. 원래 다른 게 강조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디스하시는 거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추 대표께서 그 남자 미모에 관심이 좀 있으시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물어봤냐면 네. 저는 이제 정말로 정치를 안 할 사람이에요. 기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하는데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기다.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요즘은 정말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 의원들의 자질이나 훌륭한 분들이 태도나 많습니다. 이렇게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정치 과정을 오랜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이상하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야, 특히 초선들 보면 끝내줍니다. 정말 전투력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조자룡도 보이고 장비도 보이고 다 보여요. 유비는 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이제 있어요. 제갈공명이 누구지 하면서 봐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항상 그렇게 전 장비예요. 근데 아니 조자룡하세요. 전 장비가 좋아요. 네. 성과로서 아직 제갈공명 역으로서의 금태섭 모습을 아직 못 봤는데 이미지가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제갈공명이 나타나면 밝히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그 유행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confirm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수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이 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최 선생한테 컨펌 받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갈공명이 그 최순실 같은 무자격자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식 라인으로 통해서. 네. 금태섭 의원의 향후 역할을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합니다. 갑수쌤이 사실은 처음 방송 딱 오프닝 하자마자 옛날에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비선 실세였을 때 근데 싫어했어요. 사실 이재에서도 그 의원이 상당히 많이 까였어요. 까였고 박경미 의원도 사실 좀 많이 까인 분 중에 한 분인데 요즘 금태섭 의원, 박경미 의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박수 쳐주고 싶어. 까일 때 그다 자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방송으로 좀 집중해서요. 네. 최민희 의원이 이제 대표 보고 이제 제일 야당의 키맨이다, 키우먼이다. 아니 제일 야당의 키우먼이 아니고 네. 지금 전국의 전국의 키맨이다. 그래서 질문을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야홍수회담 제의했다가 이제 취소하고 했었는데 일단 대답하시기 전에 저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난리칠 일인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발표 나고 바로 종편에서 하필 딱 그 시간에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민주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설마 대통령한테 가갖고 딜을 하겠느냐? 당연히 물러나라. 그럼 출세하시겠네. 대변인 감사합니다. 이건 뭐 다 방송에 떠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 빨리 쌀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퇴진하라면 대통령 안 받을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퇴진 투쟁을 나가겠다. 그때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확보 얼마나 좋냐. 그런데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이게 막 우리가 이게 옹호해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아. 자 일단 왜 일단은 하려고 했었는지 그 질문부터 좀 답변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말했던 그런 의도였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네. 사실은 제가 특검을 논의를 막 하면서 어쩐지 이 야당이 지금 대통령 자격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쪼잔하게 특검이나 왈가왈부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그때는 별도 특검이냐 아니면 상설 특검이냐 그 상설 특검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특별검사를 따로 이 게이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받지 않은 이상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논의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 다양하게 대통령 이선 후퇴 이런 것도 내치 배치와 구분도 안 될 뿐더러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특히 외교는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이 망가뜨린 게 많았잖아요. 옷은 많이 입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논란을 잠재우고 대통령 퇴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론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야당 대표로서 우선 최선은 다해보자. 최후 통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보고 자격 없다 내려오라라고 하려면 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은 정치를 십수년을 했지만은 늘 이 신비에 쌓여 있었어요. 또 언론이 제대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 분인지를 밝히길 꺼려한 그런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그 가능했던 건 언론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심중이 어떠한 것인지 인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당내에서는 그 전부터 같은 여자끼리 좀 만나서 네. 대통령을 좀 올리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 감정선을 건드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그것을 당장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국민 여론의 비등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걸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쯤은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왔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의를 한 것인데요. 그 제의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3당 사이, 야 3당 사이에 사실은 이 협력할 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독자적으로 단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흉금을 터놓고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저러 합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이런 일은 결함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못 들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설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다자회담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주장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흉금을 터놓는 그런 얘기를 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면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야 3당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이제 훼손이 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거여서 믿어주신 이 작가께는 대단히 이상한 사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건 다 좋은데 왜 전격 제안을 했냐 논의 없이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금의원은 의총에 참여하셨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의총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의원들은 이미 대표가 약속을 하셨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그 시점에서 이제 뭐 영수회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나름 대표가 고민이 있어서 하신 거고 했으니까 쭉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때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분 반대는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안 가시게 된 거.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일단 다른 야당에서 반대를 했고 그런데 난 그것도 웃긴 게 지금 보면 박지원 대표가 또 사자 용수회담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때 해서 주도권을 더민주가 갖고 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도 사자 용수회담 그렇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전 이것도 조금 불만이에요. 아니 한번 결정해서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우총에서 난리진다고 그걸 철회를 합니까? 그 대표로서 좀 카리스마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디스를 당할 때는 뭐 사정없이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하야라는 말도 아깝다.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그 왕조 시대에 여왕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주권 회복 선언이라는 민심에는 하야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퇴진 당론으로 이제 당론이 급격하게 수렴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퇴진을 설복을 해서 퇴진의 대통령 결심을 받아내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결론만 가지고 결론이 먼저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뻔한 얘기를 하러 왔느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역사에서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 하야문을 보면은, 나 이승만은, 마지막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나라에 애국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야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도 정치가 작동해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만들 줄 알아야 성숙한 정치거든요. 모든 걸 국민 촛불이 직접 다 해결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론화됨으로써 이제 이미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론화돼서 추 대표님이 영수회담에 발표가 나서 언론에 떴을 때 그날 점심 식사를 김용익 의원이랑 제가 하게 됐었어요. 둘이서 너무 좋아한 거야. 잘 읽었다. 술을 잘 읽었다. 이게 그러니까 추 대표님이 그다가 다음날 뻥하니 엎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전후 과정은 뭐 다 알고 지금 또 설명까지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팟캐스트 듣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간곡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추 대표님 앞에 계셔서 그런데 그 결기 있게 이제 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신뢰와 찬사를 보내요. 근데 좀 덜컥수 하면서 비판도 하고 막 그러는데, 비판의 사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는 야권 공조를 깬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수회담을 반대했고, 또 하나는 야합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거 있죠. 하나가 더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다 바닥에 추락한 저 여자를 대통령 대접해 주는 거 아니냐 뭐 그건 이제 너무 억하심장의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권 공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화를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권 3당도 어차피 대선 과정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 3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이 국면을 전환시켜야 될 그 상황이 될 때는 독자적인 행동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당이 아니거든. 그다음에 그 야합 가능성은 그냥 TV나 사진을 놓고 추미애 대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라고. 야합할 사람이 많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우리가 진짜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박사모에게 좀 배워라. 한번 믿음을 주면 과정상 우리 뜻이 아닌 주장을 막 하는데도 그냥 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태도, 로열티라고 그래서 소위 이 충성심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로열티가 지도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권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은 우리보다 100배는 더 고민을 하거든. 고민하고 또 고민하거든. 그다음에 추 대표님 과거사에 무슨 노동법 무슨 측이니 뭐 이게 비난받는 거 있죠. 그런 과정이 한 사람의 단련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리더가 돼 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 그런 걸 갖지 않고 계속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엔 공작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공간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 분열 세력, 공작 세력들이 용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제가 드러났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서 야권 분열 혹은 민주당 내 분열을 좀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내가 깜짝 놀라는 기사 봤는데, 사고 치는 추미애, 수습하는 우상호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이 기사를 보고 또 부안이동 하신 또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 그런 거 있었어요? 하도 바빠서. 못 봤어요? 자, 어떻게 대표와 원내대표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삐걱거립니까?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그 최고위원의 역할을 또 겸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늘상 소통이 되고 있죠. 뭐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건
아니, 정말 이간계입니다. 예. 그리고 뭐 김갑수 선생님 팟캐스트 얘기했지만 팟캐스트에서도 추미애 대표 그 양반을 상당히 비판하는 팟캐스트가 있었고 저처럼 옹호하는 팟캐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듣지는 않거든요. 잘.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또 우리 팟캐스트 아마 더민주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가 생각했던 오해를 이번 기회에 또 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요,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단독회담으로 바꾸셨는데 대통령 만나는 게 무슨 뭐 엄청난 일인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필요하면 사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그건 뭐 박지원 대표도 둘이 만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처음 들었을 때가 새정치민주연합이었고 그때 당대표가 김한길 대표였었는데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를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냐 아니냐가 몇 달 걸린 대화제거리였다니까. 그렇죠. 맞아요.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여야의 영수들은 전화라도 맨날 하는 거고 매일이라도 볼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야권을 무시했고 얼마나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보였는가. 이거 그분은 그냥 거죠. 대화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대화를 저는 못하는 거. 그러니까 관저에 계속 계시고. 사실 제가 헛소리가 됐지만 추 대표가 이제 영수회담 해갖고 청와대 들어가시면 난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회담이 아니고 기자 앞에 악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둘이서 한 10시간 밥 먹으면서 울면서 웃어가면서 언니 동생 해가면서 하루 내좀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게 되시는 분이면 저러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박근혜를 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성 대 여성으로 할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이게 한나절을 같이 얘기하고 나오고 결렬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런 그 일종의 살풀이 같은 걸 한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인터넷에 재미난 글 올라오셨는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렬 이제 취소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용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이제 추미애가 박근혜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최태민이 내 꿈에 나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하야하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 박근혜가 바로 하야할 것이다. 이런 재미난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화제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탄핵 국면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탄핵을 발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테고 그러면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아바타라고 하는 황교안 총리가 직무 대행하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최악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총리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당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박근혜가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야. 내 탄핵을 전제로 교체하자는데. 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자 먼저 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문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총리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때 말씀 안 하셨거든요. 10분인가 있다가 갔고,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아니, 총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안을 하셨을 때도 추 대표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선으로 간다는 걸 명확하게 해라. 국정에서 손 떼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저는 거국 내각이나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목표는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하야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기가 단축된 조기 대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에 저는 야권이든 혹은 민주당은 좀 참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게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심지어 10달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잠깐이라도 야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똥바가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폭탄들 지금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특히 경제 차원에서 별별 문제가 다 터질 텐데 지금 대통령의 식물이든 은퇴를 했던 임시 대통령이라는 게 있나? 권한대행쯤 되는 사람이 예컨대 추미애 대표님이 그걸 한다고 그래봐. 사람들의 기억 주기는 한 달 이상 못 갑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황교안 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뭐 무슨 공작을 벌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 각오를 하시고 대신 몇 개의 중요한
대비책은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내각제든 개헌을 고리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누리에 변형된 이제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 가능한 대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갑수 평론가 말씀이었고 최민희 의원님. 저는 그 청와대 참 사악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군지 지금 박근혜 구하기 하는 그룹은 굉장히 사악한 그룹이어서 기댈 것은 야권을 분열시키는데 분열의 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진급 그 지도자 야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의 욕망을 최대한 불살라서 그 욕망이 분열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리 카드가 그런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탄핵은 너 안 돼 내려와. 그래놓고 총리는 우리가 황교안 싫으니까 임명할게. 예. 이게 좀 놀부심보 같아서 우리도 저는 그거는 뭐 예. 고려할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추미애 대표님 정리해 주세요.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제 집중은 우선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그러니까 하야하는 예. 선퇴진 안 되면 후 탄핵이다입니다. 그러면 그 염려하시는 것처럼 권한대행 체제가 현재의 황교안 총리로 가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한 충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할 때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대통령을 그 허무맹랑한 그런 궤변으로 방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자세로 모든 논의를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사실은 헌법상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국무위원들을 그 국정을 통할하는 그런 헌법상의 책무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 사람인 거죠. 황 총리도. 그런데 이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이미 대통령은 지난번 김병준 그 총리 지명자를 지명함으로써 사실상은 해임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대통령이 말을 뒤집으면서 아까 종전까지는 금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쫓아와가지고 국회가 이 국정을 통할하는 통할권을 쥔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새누리당은 그게 무슨 통할권을 쥔 책임 총리인 것처럼 광고를 막 했어요. 주석을 막 달았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가 다시 말을 바꾸고 여당 대표가 주석을 단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런 총리라면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그런 총리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당 대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사실은. 물러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요. 대국민 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사실상 해임한 총리 또 스스로도 퇴임식을 준비했다가 그렇죠. 물론 그런 총리 스스로도 자기는 해임됐다고 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해임한 것이고 집권당도 사실은 그 무슨 책임 총리니 뭐니 함으로써 황교안은 총리가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내린 건데 그러면 탄핵을 우리가 가결을 한 후에 아니면 그 즉시 국회 추천의 국민 총리를 만들어서 권한대행 황교안 껍데기 황교안이 그거는 하고 나가라 퇴임식 직전에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촛불을 줄기차게 가열차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바로 그 생각인데, 일단, 김병준 교수도 나쁘진 않은데, 이 사람은 너무 의욕이 많아갖고, 지금 의욕이 많으면 안 되거든. 너무 빨랐어요. 예. 그리고 야권이 협의해서 뭐, 김종인 또는 손학규 이런 사람 총리 앉히죠? 그러면 뭐, 자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게 다 개헌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거 말고, 가장 무력하게 시간을 관리해주면서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내지는 새누리당 정권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니까요. 오히려. 네, 꼴 보기 싫다고 자꾸 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전투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진짜 맞다 시즌3 첫 방송인데요.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요. 네. 오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2부는 좀 짧게 합시다. 대표님 바쁘시니까. 네. 자, 그런데 그 1부 마치기 전에 대표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LCT를 엄단해라 뭐 이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는데 이영복 게이트. 네. 그 추미애 의원이 사실은 이영복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요. 전에. 20년 전에 그 해운대에 다대만득 지구라는 아주 그 해안 절경이 빼어난 정말 오래된 그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있는 절경을 그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요. 그 끝 지점은 누구와 연결이 돼 있느냐. 삼성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걸 1년 동안 내내 줄기차게 파니까 이 이영복 회장은 그 해안가 절경을 나무를 다 베어내고 풍치 경관지구를 그 지구 지정 해제를 받아가지고 개발 가능하게 만들어서 땅값 상승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 자금을 그때 그 IMF 비리의 한 원인을 제공한 종금사, 종합금융상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축적을 하고 로비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알고 싶은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표랑 엮인 거 있느냐, 야권이 구린 게 있느냐 해서 딱 던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런 거죠. 그 20년에 했던 수법 그대로. 그 수법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네. 그때도 신한국당이 깊이 결부가 돼 있었고 그 사람이 신한국당 부산시당의 무슨 재정위원장인가 부위원장인가 뭘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 토착비리의 한 거대한 뿌리여서 제가 그때 그 부산판 수서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수법이 20년 후에 그대로 재현이 그렇죠. 되는데 이것은 현재의 정권과 깊이 결탁이 돼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절대 힘없는 야당에게 땡전 한 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당시엔 한석도 없었는데 누구한테 로비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죠? 현기환 수석을 지금 검찰이 출금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박을 쳐라 이 소리가 되나? 그렇죠. 지금 그 국면 전환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죠. 비박을 옥죄는 그런 얄팍한 술책이다. 그리고 이 사람 로비력은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권, 또 인허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 그 다음에, 수사기관인 검찰, 이런 데 로비를 특별히 많이 했어요. 이영복 장학생. 근데 지금 20년 후에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법이 수법도 가지고. 20년 전에 최순실 박근혜는 40년 전에. 새마운 그 뭐하고 미르제다이 똑같다는 거야. 결론은 이런 거죠. 이영복이 20년 전에 로비를 어디다 했겠냐고 힘 있는 데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한국당 마찬가지 20년 후에도 힘 있는 데다 로비를 하지 약권에 로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없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동영아, 우리도 일찍이 좀 좋은 걸 배웠어야 되는데 겨우 이런 거 배워갖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위하다가 여기 와서 팟캐스트로 입으로 시위하시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 1부 시즌 왔다 갔다 시즌3 첫 방송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